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와우. 우리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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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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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기은님. 네, 데이터 시각화 더 나아가 데이터 스토리텔링 업무를 하고 있는 이기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데이터와 글쓰기를 좋아하는 조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데이터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그 외에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트위터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정기 후원해주시는 귀동량님, 룸나님, 우누나27님, 최승범님, 초록도롱농님, 에쿠자님, 유튜브로 정기 후원해주시는 JS전 1891님 감사드립니다. 데이터릭을 후원하고 싶으신가요?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데이터릭 숫자 4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 생성형이 뭐요? 말해보세요. 뭐요? 우리 후원해 주시는 초록도룡룡님 발음 안 되죠? 초록도롱룡님. 매번 긴장하는 게 보여서. 초록도롱룡님, 네, 감사합니다. 네, 한 3번 정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희 생성형 AI를 제가 HR 담당자로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컨텐츠로 여러분께 전해드린 바 있고, 오늘의 컨텐츠를 예고를 한번 해드렸어요. 오늘의 컨텐츠는 일상에서 제가 어떻게 생성형 AI를, 특히 챗 GPT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우리 데이터릭 멤버들이 생성형 AI를 언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상편이라고 이름을 지어볼 텐데, 일단 제일 최근에 제가 언제 썼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릭 컨텐츠를 제가 준비해야 되는데 아이디어가 안 떠오를 때 챗GPT한테 조언을 구합니다. 그래서 나는 데이터릭이란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어. 팟캐스트야. 데이터나 AI 관련 뉴스 중에 팟캐스트 주제로 다뤄볼 만한 게 있으면 추천을 해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챗GPT가 생각하는 팟캐스트는 조금 더 토론 중심의 어떤 형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팟캐스트를 하려고 해라고 하면 어떻게 짜주냐 하면 굉장히 질문 중심, 아젠다 중심으로 콘텐츠를 짜줍니다. 맞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필요한 건 그 내용들이거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주제들, 하위 주제들. 네.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식이나 경험을 청취자분들께 전해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챗GPT가 생각하기에는 토론의 성향이 더 강한 것 같아요. 팟캐스트란 개념이. 그러니까 자꾸 100분 토론 대본 만들어주려고 그런다. 그런 식으로 양쪽의 의견을 뭔가 비교해보는 시나리오를 짜준다든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지식 유튜버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그 생각은 못 해봤다. 그러네.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부탁을 하냐면 강의를 한다고 부탁해요. 요즘에는. 나는 강사야. 강사인데 예를 들면 최근에 어떤 주제를 조금 팠었냐 하면 AI가 전기를 얼마나 사용할까라는 주제로 제가 팟캐스트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데이터릭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요 내용으로 강의를 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목차를 짜주고 각 목차에 들어갈 나의 강의 스크립트를 네가 인터넷에서 뉴스를 서치해서 제안해줘.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름 이제 초안을 잘 만들어 주더라고요. 근데 내용 자체가 조금 스터디가 더 필요해서 제가 바로 쓰지는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콘텐츠를 준비할 때 제가 챗GPT를 썼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던 그 방송이 있어요? 우리 방송 중에? 몇 개 있어요. 제가 지금 당장 아 생각은 안 그래요? 나는데 초안 어. 작업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어떤 데이터가 돈이 될까 그 방송도 초안 잡을 때 그렇게 잡았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리고 그때 거기서 그거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데이 음. 데이터 민주주의 얘기할 때 맞아요. 데이터 민주화 할 활용했었죠. 때도 초안 잡을 때 챗GPT 도움을 받았어요. 음. 그렇게 요즘 이제 비서로 활용하고 있고요. 요거는 그리고 짤막하게 팁인데 우리가 어떤 영화나 책을 떠올릴 때 제목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맞아. 그때 챗GPT나 코파일럿을 쓰면 잘 찾아줍니다. 맞아, 맞아. 나 예. 최근에 회사 동기가 소설책을 저한테 추천해 주고 싶어 했거든요. 너무너무 음. 재밌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읽었던 음. 게 되게 오래됐대요. 근데 저한테 그 책을 묘사를 해 주는 거예요. 어떤 책인지 제목은 기억이 안 나. 제목은 기억이 안 설정 막 얘기해 나는데 주고. 등대지기가 미끈미끈한 피부를 가진 괴물을 만나는 소설이라는 거예요. 소설? 네, 소설인데 주인공이 등대지기야. 근데 괴물을 만나. 근데 미끈미끈한 피부를 가졌어. 어. 그리고 스페인 작가야. 여기까지만 정보를 갖고 있었어. 그런 경우 근데 되게 많은데. 밥 먹다가 그치. 이 영화 대화를 그때 우리 했거든요. 전에도 우리 네. 그때 밥 먹을 때도 그랬잖아요. 그 영화 제목 아 생각 안 나 가지고. 맞다. 네. 맞아요. 고럴 때. 띄엄띄엄 정보만 생각이 나잖아요. 그럴 때 구글링을 해도 안 나오고 그건 못 찾지. 챗GPT도 그치. 끝내 찾아주지 못했어. 자꾸 어. 정말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라고 저한테 되묻기만 했어요. 어. 그걸로는 혹시 내가 할 빛의 집이에요? 네? 네? 빛의 집인가요? 빛의 집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근데 결국은 코파일럿이 찾아줬거든요. 음. 어. 등대지기 미끈미끈한 피부를 가진 괴물을 만나는 스페인 소설을 찾아줘라고 했더니 찾아줬는데 책 제목은 차가운 피부였어요. 너무 어렵다. 너무 어. 어려워. SF? 약간 그런 류의 소설, 그러니까 오히려 인간과 존재와 이런 거에 대한 소설이었는데 그 안에서 창의성을 담아서 그런 괴물을 등장시켜서 어떤 인간 내면의 심리를 파헤쳐가는 내용이었는데 정말 요런 정도의 어떤 실마리만 가지고도 영화나 책을 찾아줄 수가 있고 이렇게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내용의 책을 읽고 싶은데 추천해 줘." 이렇게 활용해 볼 수도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내가 기억이 안 나는 콘텐츠를 찾아 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음. 어떤 무드일 때 아니면 어떤 등장인물이 나오는 이런 걸 이제 찾아 달라고 할 때도 여러분이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아. 짤막한 팁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는 취미 활동 중에 하나는 글쓰기거든요. 제가 브런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몇 번씩 청취자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기도 했고 글을 굉장히 잘 쓰는 걸 좋아한다고 인제 자기소개도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근데 글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괴로운 순간이 언제냐면 글이 안 써지는 상황이에요. 음. 글을 쓰고 싶은 욕구는 있는데 글이 안 써질 때가 있거든요. 어. 그럴 쓰고 때는 싶은데 안 써져. 뭔가를, 그러니까 이제 약간 쓰는 행위가 카타르시스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뭔가를 분출하는 창구로서 글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안 써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자극이 필요해요, 이럴 때는. 그래서 카페 같은 데 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계속 쳐다본다든지 영감이 아니면 필요한 거예요? 영감? 소재가 필요해요. 음. 아니면 새로운 책을 음. 읽는다든지 아니면 영화를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새로운 영감을 제가 받는데 그걸로도 부족한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럴 때 좌절하는 거지. '아 이제 내가 글을 더 이상 못 쓰는구나.' 막 이렇게 좌절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최근에 GPTS를 하나 만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브런치에 제가 써 놓은 글 10 개를 이제 워드 파일로 만들어서 GPT한테 널리지라고 이렇게 주고
나는 글을 쓰는 사람인데 내가 준 글을 보고 그 문체와 내용을 학습해서 어. 내가 주제를 던져 주면 너는 500자 내외로 초고를 써 줘. 이렇게 인스트럭션을 줘 음. 놨어요. 음. 근데 음. 잘 써 주더 잘 써 줘. 내가 쓸 만한 글을 써 줘요? 써 줘요. 나처럼? 근데 제가 한 3 가지로 테스트를 해 봤거든요. 첫 번째는 그 GPTS로 안 하고 한 달락만 준 다음에 고양이에 대한 글을 써 줘라고 해 봤어요. 그랬더니 글을 앞에 하나를 주고. 줄줄줄줄줄 네네. 에세이를 줄줄줄줄줄 써 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음. 전체 글을 주고 "고양이에 대한 에세이를 써 줘."라고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글을 쭉 써 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방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GPTS에다가 내가 쓴 10개 정도의 글을 주고 인제 양이 꽤 되죠. 워드로 한 뭐 15 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걸 주고 이제 글을 써 달라고도 해 봤는데 이 중에서 이 3개 전부 다 제가 썼을 법하게 문체가 나왔어요. 제가 클로드는 안 써 오. 봤지만 GPT도 굉장히 잘 써 줬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뭐냐면 한 단락만 줬을 때예요. 음. 한 단락만 너무 줬을 많이 안 때가 주고. 그때가 더 창의적이고 더 다채로운 그렇겠죠. 표현을 많이 해 줬어요. 그러니까 빈 공간이 많으니까. 예. 많은 내용을 레퍼런스로 주면 약간 끼워 맞춘 듯한 글을 주더라고요. 음. 요리조리 갖다 쓴 것 같은 느낌만 들고 네네. 근데 창의적이진 않고. 아주 작은 실마리만 줬을 때가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더라. 근데 그렇게 GPT가 대신 써 주면은 뭔가 네. 네. 나의 저자로서의 권리 내지 음. 글에 대한 주인 의식이 좀 침해받는다 이렇게 느끼지는 않으셨나요? 그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었는데 일단 어떤 느낌이 저작권은 없고. 일단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약간 무기력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 아.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인제 되게 중요한 연구 음. 주제긴 하거든요. 그 AI를 그래요? 어. 크리에이터들이 쓸 때 느끼는 그 authorship에 대한 그 음. 침해? 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사실 기대를 안 하고 GPT한테 물어봤는데 잘 써 주는 거예요. 음. 어. 되게 약간 복합적인 기분인데 첫 번째로 좀 자존심이 상했어요. 음. 왜냐면 어. 내 그렇지. 글만 갖고 있는 문체적 특성이 있는데 그걸 너무 잘 따라하는 거예요 GPT가. 그러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문체는 "이 새끼 봐라." 이렇게 되는 거지. 예를 어. 들면 제 문체는 여러 작가의 것을 닮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에세이도 쓰고 단편 소설 같은 것도 쓰는데 보통 소설이나 에세이를 쓰는 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문체를 닮았다가 나만의 어떤 그렇죠. 그 새로운 특성을 녹여내면서 나만의 문체가 나와요. 그래서 음. 나의 문체는 누군가가 따라할 수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나의 글 쓰는 사람으로서의 아이덴티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챗GPT가 너무 잘 따라하니까 처음에는 자존심이 좀 상하고 두 번째는 어. '내가 이 행위를 계속하는 게 나에게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글 쓰는 행위가. 네. 왜냐하면 그 초안을 만들어내는 행위가 나의 창작 활동이자 나의 능력이자 나의 역량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내가 진짜 글만 쓰는 어떤 생산자, 글의 생산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챗GPT한테 고양이, 겨울밤, 뭐 쓸쓸함 이 3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에세이를 써 줘라고 한 다음에 그거 제가 고쳐 쓰면 되거든요. 그러면 되게 좋은 글이 매일매일매일 써질 거예요. 음. 근데 그게 나의 뭐랄까 내가 원래 글 쓰면서 느꼈던 나의 어떤 카타르시스를 똑같이 느끼게 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음. 글의 생산자가 될 뿐인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냥 글 싸는 기계가 되는 느낌. 정확해. 정확하다고요? 아니 그러면 정확해요. 애초에 조과장이 글을 쓰는 것을 즐겨 음. 했던 그 카타르시스가 네. 챗GPT를 활용했을 때는 안 느껴진다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느껴져요. 굳이 어 그러면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쓰는 게 더 즐거운 건데? 그래서 쓰다가 어 안 쓰게 됐고
그 아, 챗GPT를 써서 챗GPT를 안 쓰게 됐다고요? 네, 글은 챗GPT가 써준 글을 놀라운 심정으로 보기는 했는데 챗GPT를 사용해서 글을 쓴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어요. 음. 음, 음,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음. 들면서 근데 이것은 예술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에서 연결지어서 하나 유용하게 썼던 건 있어요. 뭐냐면 내 글을 전문적으로 평가받고 싶을 때예요. 비평받고 아. 싶을 때. 아, 크리틱을 해 주는구나. 어. 근데 이게 근데 내가 어떤 평가까지 받고 싶어? 그러니까 오. 내가 브런치에 글을 올릴 때 사실 기대하는 건 물론 아까 김 팀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글을 말 그대로 배설하는 행위 자체도 있는데 결국은 작가라는 거는 독자가 존재해야 이 작가로서의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음, 근데 독자들이 남기는 글이 그냥 일반적인 댓글이나 조회수나 좋아요일 때가 가장 많아요. 음. 사실은 등단을 한 작가가 아닌 이상 전문적인 비평가한테 내 글을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근데 GPT가 그걸 해줘. 그러네. 음. 진짜 그래서 리뷰를 해주네. 제가 쓴 소설 중에 단편 소설 중에 그 이런 내용의 소설이 있거든요.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떤 소설가가 소설의 소재가 떨어지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챗GPT를 아니야. 끝까지 아니야? 들어봐. 그냥 네. 얼마나 반복해서 그 근데 GPT 같은 소설을 읽었다. 소설의 시작은 이러하다. 이부터 시작해서 또 계속. 아, 오늘 조과장 소설 얘기한 거였어? 이제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이게 소설 얘기인가? 이게 지금 액자 구성으로 얘기하는 거야 지금? 뭐야 이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네. 그 이제 소설의 소재가 찾아지지 않아서 되게 그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던 와중에 어떤 새로운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내 소설인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그 어떤 챗GPT가 만나나요? 써주니까 그러지. 아니야. 그게 아니야. 어 내가 어떤 물건을 만지거나 하면 그 물건이 텍스트로 변하는 거예요. 오, 이해했어요? 그래서 음, 예를 들면 골동품점에 가서 도자기를 하나 사 와. 음, 근데 그 도자기를 텍스트로 만들어 버리면 그 텍스트가 이 도자기가 언제 만들어지고 어떤 사건들을 겪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 내가 소설의 소재로 쓸 수가 있어. 구글 렌즈네. 뭐야? 챗GPT 붙어 있는 구글 렌즈. 그래서 그렇게 끊임없이 소설의 소재를 내가 찾아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일약 오, 스타덤에 오르고 막 이런 소설이거든요. 아무거나 만지기만 하면 되는 거네. 가까이 그쵸. 가가지고 아무거나 돌아다니면서. 만지기만 하면. 오, 되게 네. 재밌네 소재가. 근데 뭐 그게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 약지를 깨물어서 피를 낸 다음에 어떤 물건에 닿게 만들면 그게 인제 텍스트로 무너져 내리는 거야. 뭐 그런 설정이거든. 어, 음. 근데 재밌다. 그러다가 그거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브런치에 올라와 보고 있어요. 싶네. 그냥 짧은 아, 단편 브런치 올라왔어? 소설인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로 그 약지를 깨물고 이제 피를 묻히면 이제 그게 전부 다 텍스트화 돼 버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소설의 소재를 찾아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단편 소설을 내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이렇게 흔들 의자에 앉아 있는데 내가 가시에 에이즈에 찔린 걸리나? 거야. 아니야. 가시에 찔린 거야. 가시에 찔려 가지고 나도 모르게 입으로 쪽 빨았는데 내가 텍스트가 돼 버리는 우와. 우와. 끝나는 거거든요. 우와. 야, 근데 이게 설정 짧은 좋다. 소설이에요. 네. 이건 조 과장님 아이디어인 거죠? 이건 저의 온전한 아이디어예요. 제가 확실해? 20대 초반에 쓴 거거든요. 20대 이거 초반에 썼는데 검색하면 어디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물어보면? 댓글만 주고 마지막 써달라고 해 본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 약간 반전처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러네. 글을 내가 챗GPT한테 주고 평가해 줘라고 했어요. 어. 그랬더니 오, 챗GPT가 그랬더니 어떻게 평가를 해 줬냐면 한번 읽어 줘 볼게요. "이 소설은 창의력과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소설가의 고민과 창작 과정의 어려움을 시작으로
기묘한 만남과 그로 인해 얻어진 비범한 능력을 통해 소설가가 겪는 변화를 흥미롭게 그려냈습니다. 특히 현실과 판타지의 경계를 넘나드는 설정과 주인공의 능력이 소설 쓰기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과정은 독창적이며 이야기의 깊이를 더합니다. 소설의 스타일과 내용에서는 여러 작가들의 영향이 언급되어 있어 작품에 대한 깊은 이해와 다양한 문학적 배경을 가진 독자라면 더욱 풍부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소설가가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문학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느껴집니다. 다만 주인공이 획득한 능력을 통해 성공하는 부분은 윤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는 창작의 본질과 글쓰기의 윤리에 대한 성찰을 유도하며 독자로 하여금 창작과 성공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설이 급격히 마무리되면서 주인공이 처한 상황의 불확실성은 긴장감을 높이고 독자에게 여운을 남깁니다. 이러한 결말은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며 소설이 전달하려는 메시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만듭니다. 종합적으로 이 소설은 창의적인 발상과 상상력, 문학적 깊이를 바탕으로 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제공합니다. 작가의 스타일과 의도가 잘 드러나며 독자로 하여금 다양한 감정과 생각을 경험하게 만드는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이렇게 비평을 해줬어요. 음. 근데 제가 조금 더 뭔가 비평적으로 혹은 소설의 단점에 대해서 평가해 달라고 하면 또 그렇게 평가를 해주겠죠. 음. 근데 이게 글 어. 쓰는 제가 처음으로 받아본 비평이었어요. 알았다. 글을 쓴 지 거의 뭐 20년이 넘었는데, 이런 이제 전문적인 에세이나 소설을 쓴 지 20년이 넘었는데, 이런 어떤 세세한 평가를 받아본 게 챗GPT가 처음이었다. 저한테 약간 역사적인 음. 사건인 거예요, 작가로서. 조과장이 작가로서의 언제 아이덴티티. 챗GPT 쓰고 싶어 하는지 알았어요. 어떤 때인데요? 칭찬받고 싶을 때 이 성과를 아주 그 논리정연하게 치하를 받고 싶을 때 그럴 그때 수도 쓸 수 있어. 있다. 근데 그게 글 쓰는 사람한테는 되게 큰 에너지이자 새롭게 다른 글을 쓰게 만드는 원동력 같은 거거든요. 음. 음. 근데 만약에 근데 조과장이 글을 개떡같이 써 가지고 평가해 달라고 하면은 네. 이렇게 칭찬 안 해 줘요? 그렇게는 안 해 봤는데, 내가 개떡 같은 글을 어. 쓴 적이 없어 가지고. 한번 일부러 근데 한번 아무튼 항상 뭐 칭찬하는지 궁금해서. 네, 그럴 수 어쨌든. 있죠. 예를 들면 맞춤법을 엉망으로 쓴 다음에 이제 어떤 소설로서의 완성도를 평가해 달라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은 음. 제가 그냥 "이 소설을 비평해 줘."라고 했을 때 이런 텍스트를 저한테 줬단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되게 진짜 평론가가 쓴 것 같은 문장이네. 네, 평론가가 쓴 것 같은 네. 문장이에요. 혹은 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되게 전문적인 평론가가 쓴 비평을 챗GPT한테 던져 주고 "이 평론가가 하듯이 음. 나의 글을 평가해 줘."라고 해볼 수도 있겠죠. 이런 스타일로 평해 달라. 그럴 수 있겠네. 평해 달라. 음. 그러면 음. 어느 정도는 작가로서 마음의 상처도 입긴 하겠지만, 굉장히 내가 돈을 주고라도 비평을 받을 것 같은 어떤 그런 피드백을 내가 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걸 자양분 삼아서 또 새로운 글을 쓰는 걸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제가 일상에서 데이터홀릭 콘텐츠를 준비할 때 어떻게 쓰는지, 혹은 무엇인가 떠오르지 않을 때, 특히 책의 제목이나 영화의 제목이 떠오르지 않을 때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정말 정말 글이 안 써질 때 어떻게 챗GPT를 쓰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쓴 글을 평가받고 싶을 때 이제 어떻게 쓰는지까지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썼으면 좋겠는지를 조금 대입을 해보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장인 혹은 학생으로서의 본연의 어떤 정체성 말고 각각 부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일 수도 있고, 글을 쓰는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또 다른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건 피드백을 받고 싶어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럴 때 챗GPT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컨텐츠 준비하면서 처음 해 보게 됐어요. 근데 음. 꽤 잘해 주더라라는 게 결론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업무에서 어떻게 챗GPT 혹은 생성형 AI를 쓰는지, 그리고 이번 컨텐츠에서는 일상에서 어떻게 챗GPT를 쓰는지, 생성형 AI를 쓰는지까지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고,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우리 멤버들이 생성형 AI를 업무 또는 일상에서 언제 대표적으로 쓰는지를 이제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 분씩 이제 돌아가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저희는 조 일단 과장이 네. 네네네. 경험했던 거 관련한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 가지고 네. 물어보고 음. 싶었거든. 어떤 걸 물어보고 싶나요? 내가 창작한 것을 그 모델이 평가해 주는 것이 네. 기분 나쁘진 않아요?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네.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아니 왜냐면 어떤 평가받는다는 것이 음. '네가 뭔데 날 평가하냐.' 이렇게 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 평론을 아. 싫어하는 작가들도 되게 많잖아요. 아니 원래 네. 근데 평론을 싫어하는 작가였으면 처음부터 GPT한테 평론을 해 달라고 시키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래 조 아. 과장 성향상 예. 평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렇다. 평론을 그러니까 뱉고 싶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동안. 지금 방금 내내도. 사람마다 다를 음. 텐데 내가 음.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군가한테 글을 보여준 적도 많아요. 제가 글 쓰는 행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근데 사람들이 재밌다. 당연하지. 어디 좋은 거기다 재미없어요라고 어떻게 얘기해. 그러니까 재밌다. 좋은 글이다. 신기하다. 이런 피드백은 주거든요. 근데 정작 아. 글 쓰는 사람한테 필요한 피드백은 아주 세부적으로 뭐가 음. 좋았는지, 왜 좋았는지예요. 그러니까 음. 그 나에게 피드백을 주는 주체가 사람인지 챗GPT라는 AI인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평을 듣는 게 목적이 아니라 피드백을 받는 게 목적인 거군요. 그게 그거 아닌가? 피드백이 개선할 평인데? 보통 평은 인상평 같은 거잖아요. 아. 좋다, 싫다, 재밌다, 재미없다 뭐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음. 이 조 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좋았는지 개선할 점은 뭔지 이런 걸 듣는 게 학습의 어떤 그런 소스로서 생각을 한다면 그쵸. 그죠? 그러니까 음. 단순한 감상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 어떻게 좋았고 혹은 고칠 게 있다면 어떤 걸 고쳤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게 나한테 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구나. 음. 사람 역시 사람이 중요한 것 같다. 어. 아니 왜냐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내가 음. 유튜브에서 팟캐스트를 했어요, 데이터 올릭에서. 내 에피소드 준비한 거를 스크립트를 뽑아 가지고 챗GPT한테 주고 평가해 달라고 하면 난 별로 안 듣고 싶거든. 음. 안 듣고 싶다는 생각이 나는 먼저 드는데 조 과장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말 나온 김에 김 팀장은 언제 생성형 AI를 많이 쓰고 있는지를 소개해 주시죠. 저는 뭐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했었던 건데 아니 혹시 두 분은 궁금한 거 없어요? 기현님이나 박 박사는 조 오늘 과장한테? 콘텐츠에 대해서 어. 요 그럼 그걸 논의가 먼저 듣고 예. 마무리가 되면 좋을 것 아 같은데. 그러면 본인 거 소개하기 전에 궁금한 걸 저한테 물어보고 소개하면 되니까 일단 김 팀장이 마이크를 잡은 김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소개하라고요? 저 어떻게 네네. 쓰는지? 네. 저는 뭐 업무와 관련해서는 데이터 분석 작업할 때 제일 많이 쓰고요. 코드 짤 때 그렇겠죠? 제일 많이 아무래도. 네. 쓰고 그래서 뭐 지금 한 땀 한 땀 짜는 거는 오히려 단순한 코드 그러니까 음. 프롬프트가 더 긴 그런 단순한 코드들 있잖아요. 그거는 프롬프트 요청하는 것보다 내가 치는 게 빠르니까. 고런 것만 내가 치고 그 뒤에 인제 뭐 2-3 줄 넘어가는 코드들은 일단 프롬프트한테 먼저 요청을 하는 식으로 고렇게 시작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많이 하는 작업이 인제 번역 작업이니까 네 번역한 초안을 인제 챗GPT로 만들어 놓고 수정하는 식으로 어색한 것들만 고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또 최근에는 GPT-4로 하다가 클로드 3 나와 가지고 프로 구독해서 쓰고 있는데 어 거의 제가 손댈 게 없는 수준이에요. 너무 잘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음. 천지개벽한 느낌? 예전에 GPT 3.5 쓰다가 GPT-4로 넘어갈 때 받았던 그런 신선함보다도 쪼끔 더 신선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음. 요즘 신나서 활용하고 있고 근데 여전히 할루시네이션이 있으니까 사람이 인제 하나하나 문장을 봐 주기는 해야 되지만 훨씬 작업 효율이 올라갔죠. 그 음. 작업과 관련해서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쓰는 거는 학습할 때 조 과장이 하는 것처럼 어떤 뭐 새로운 개념이 있다거나 할 때 구글링 하기보다는 일단은 한번 물어보고 얘한테 물어봐서 그 검색할 소스들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분야는 검색어조차 안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챗GPT가 뭐 디테일해서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런 이제 그 참고할 만한 단어들을 찾아주니까 고런 소스를 얻는 용도 또 인제 뉴스를 보거나 긴 글을 봐야 될 때 요약해 달라고 하고 또 유튜브도 긴 거 일일이 다 영상
듣기에는 시간이 없을 수 있잖아요. 고럴 때 인제 스크립트 뽑아 가지고 요약해 달라고 해서 보고 마음에 들면은 보는 식으로 순서가 그렇게 음. 바뀐 것 같아요. 또 인제 저는 많이 하는 게 뭐 파이썬 패키지나 이렇게 새 버전이 나오면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설명해 준 글을 같이 공개하거든요. 그 릴리즈 노트라고 하는데 그거 일일이 다 읽는 거 되게 귀찮거든요. 그 제가 관심 없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일단은 음. 일일이 읽어보지 않고 요약해 달라고 한 다음에 중요한 게 보이면은 그다음에 인제 문장을 보는 식으로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네. 또 음. 뭐 챗GPT도 가끔씩 버전업 되고 나면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런 설명글 엄청 장황하게 써 주잖아요. 인제 고런 거 요약해서 보는 용도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조 과장과 마찬가지로 데이터 올리 방송 준비할 때 많이 쓰고요. 저는 소재는 보통 제가 정하고 어떤 흐름으로 설명할지 정할 때 얼개를 음. 논리적인 흐름을 정할 때 참고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혹은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저작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뭐 법안을 설명해야 되거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거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기사 요약하고 그러고 나서 인제 방송에서 소개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음. 일상적으로는 지금은 저는 구글 창을 여는 횟수보다 챗GPT 창을 여는 횟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상시로 그냥 띄워 놓고 작업을 하지만 그래서 뭐가 되었건 간에 모르는 게 있으면 먼저 챗GPT한테 물어보고 나서 그래도 얘가 제대로 답을 못 해 주는 게 있다 그러면은 이제 따로 좀 구글링을 해 보거나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그런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챗GPT가 답을 제대로 못 해 주면 '아 이게 이거와 관련된 정보들이 웹에 잘 정리가 안 되어 있구나. 새로운 음. 분야구나. 아직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구나.'라는 거를 역으로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음. 오랜 시간 체계적으로 누적되어 온 그런 지식이라고 하면 모델이 대부분 잘 알고 있잖아요. 웹에 텍스트가 많을 테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그쵸. 답을 잘 해 주는데 네 영 엉뚱한 소리 한다 그러면 역시나 검색해도 뭐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음. 오히려 그런 어떤 발전사를 좀 가늠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이런 정도? 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박 박사는 어떻게 쓰고 있나요? 뭐 저는 일상은 거의 없는 것 같긴 해요. 사실 지금 음. 다 회사 일에 쓰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회사에서 그 팀 플랜을 구매하게 돼서 오히려 저는 음. 지금 팀 오. 사람들이 쓸 GPTs 만들기랑 음. 그냥 일반 유료 모델이랑 뭐가 다르지 했는데 다른 게 특별히 더 있진 않고 그 3 시간인가요? 기본 시간이? 3 네. 시간에 40 회인데 팀 플랜은 100 회예요. 음. 그죠. 그래서 몇 개를 동시에 돌려도 멈추지 않을 정도로 넣을 수 있는 정도로 주는 것 같긴 음. 합니다. 음.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고 GPTs를 사내에 속도가 더 공유할 수 있는 빨라지진 않아요? 응답 속도가 그건 빨라지진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오히려 그래요? 야간에 제가 쓸 일이 많아 갖고 써 보면 그때는 이제 미국 시간대 사용량이 늘어서 그런가 되려 느려요. 음. 음. 그러니까 자체가 속도가 빨라지거나 하진 않은 것 같고 그 메시지 음. 캔만 늘어나는 거군요. 예예예. 그 정도인 음. 것 같아요. 그게 뭐 심정적으로는 그런 것 같고 말한 음. 것처럼 GPTs를 그 같은 팀 플랜 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공유할 수 있다가 굉장히 큰 강점인 것 같거든요. 그게 음. 지금 제가 하는 일의 범위이기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어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저는 지금 저랑 같이 일하는 다른 사람들이 일을 잘하게 만들기가 저의 주된 업무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 갖고 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데 시간을 좀 많이 쓰는 편인데 그중에 하나가 GPTs 만들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음. 결국에는 그 시너지가 많이 쌓게 되는 것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업무에서 GPT를 쓰는 법을 레퍼런스를 만들어 주기 같은 일을 오히려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저는 계속 얘기했지만 개발 일할 때 제일 많이 쓰는데 우선 설명서가 부실한 경우가 저는 많아요. 오픈 소스다 보니까. 음. 예. 그 오픈 소스 개발자들이 자기 코드와 코드에 대한 문서를 일치되게 쓰기도 힘들고 다른 정보들이 충분히 주변에 있을 거라고 믿고 혹은 '개발자라면 이 정도는 알아듣겠지.' 하고 대충 쓰는 경우들이 꽤 있는 편인데 고런 빈틈을 좀 채우는 데 쓰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설명서도 넣고 레포 코드를 다 넣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레포지토리에 그러니까 코드가 모여져 있는 저장소에 있는 코드들을 한꺼번에 PDF로 만들어 주는 오픈 소스 같은 게 있어요. 음. 그래서 그걸로 만들어서 그 GPTs에 지식을 올린 다음에 "넌 이걸 만든 개발자야."라고 시키고 시작하거든요. 음.
예. 그러면 이제 설명서보다 나을 때가 있어요.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런 방법이 있나 알려줘."라든지 아니면은 "설정이 이런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그냥 설명서만 넣고 질문하면 "설명서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라는 식으로 대답이 나오는데 코드를 넣어 놓고 코드를 살펴보고 해 달라고 하면 좀 나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것들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뭐 아무래도 방금 말한 거 계속 얘기하지만 아이디어 얻을 때 저희 이제 이름 지을 때 같을 때 많이 쓰죠. 음. 예. 가장 만만한? 예. 그래서 음. 저희 서비스 이름 약어 만들 때 막 이런 거 쓰고 예. 음. 그런 것들은 잘해 아 맞아. 주니까. 개발자들이 변수명 지을 때 많이 쓴다더라고. 맞아요. 제가 이번에 해야 될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GPT스 팀 플랜 했으니까 저 개인 플랜을 뺐거든요. 그래 갖고 그 코파일럿을 이제 구독을 해 보려고 하는데 코파일럿은 어떻게 해 주냐면 개발자 코드 있는 GitHub 곳에서 코파일럿? 네네. 맞아요. 음. GitHub 코파일럿을 구독하고 그 개발자 도구랑 연동하면 개발을 하기 시작하면 그걸 자동 완성을 해 줘요. 음. 예. 근데 그 자동 완성의 그 맥락이 어떤 편의성을 제공하냐면 내가 GPT한테 컨텍스트를 제공하기가 이미 내가 래퍼로서 가지고 있는 코드들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텍스트 제공이라는 필드가 없는 상태에서 바로 그냥 제 업무랑 일치하는 결과물을 그냥 바로 제공해 주니까 생산성이 다른 업무 작업에 비해서 훨씬 월등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GPT스 끄는 이제 유료 뭐지 회사 플랜을 돌리고 코파일럿이랑 다른 플랜들을 좀 더 써 와서 경험을 좀 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코파일럿은 그 3.5 모델 그 코드 생성 3.5 모델이랑 채팅 4.0 모델이 있는데 둘 다 굉장히 잘 동작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 이미 쓰는 사람도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고거를 한번 써 볼 계획입니다. 나중에 우리 멤버들도 제가 했던 것처럼 그 일과를 중심으로 소개해 줘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 시간대 순으로요? 네네네. 재밌을 것 근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업무를 다 알고 있어야만 질문을 할 수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깐 음. 쪼끔 어 아직 제가 쓰는 범위에서는 아이디어를 줘 쪽으로는 잘 안 쓰고 있긴 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거는 그러니깐 잘 못하는 거는 오히려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데 잘하는 것들은 아이디어 줘 쪽으로는 안 가고 이미 그쪽은 좀 제가 이미 설계가 됐다는 느낌이 좀 있다고 해야 될까? 근데 고렇게 만드는 것들한테는 힌트를 달라 그러면 오히려 약간 주류 기술들인 걸 위주로 다시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데 있어서는 오히려 방해거나 잘 못 쓰게 되거나 했던 것 같아요. 음. 우리 기훈 님은 어떻게 생성형 AI 뭐 챗GPT 포함해서 쓰고 계신지 저도 궁금합니다. 김 팀장님이랑 유사하게 코딩, 번역, 학습 이렇게 3 가지 영역에서 많이 어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코딩 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뭔가 에러를 해결하거나 걔가 코드를 짜 주는 것보다는 저는 항상 필요했던 그런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니즈가 그 사수 내지 코드 리뷰를 해 주는 동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음. 했어요. 제가 아무래도 문과다 보니까 주변에 그럴 분들이 별로 없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GPT를 이용을 해서 제 코드를 넘기고 이게 효율적인 코드인지 시간 복잡도가 높지는 않은지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해 달라. 그리고 그 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을 해 달라라고 하면 되게 기가 막히게 잘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음. 좀 더 나은 코드가 무엇인지 클린 코드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번역 측면에서는 이제 많은 분들도 이제 활용을 하시겠지만 문체에 맞춰서 이제 번역을 하는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저는 플랫폼에 맞춘 번역 그러니까 즉 인스타그램 업로드용이야, 트위터 업로드용 음. 이러고서 이제 번역을 해 주면은 같은 글이더라도 막 New Project Alert 이러면서 막 이렇게 쪼끔 더 이렇게 홍보성 그런 글로 되게 잘 번역을 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영어 공부하는데 이게 이제 챗GPT가 보이스 에이전트가 되잖아요. 그래 네. 가지고 제가 특히 영어 스피킹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 가지고 GPT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상황을 이제 부여를 해요. 예를 들어서 "너는 내 남자 친구야." 그러면서 동시에 내 영어를 교정해 주는 그런 사람이야라고 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받아치면서도 근데 그 표현보다는 이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 아니면 이거는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이야. 이런 것들을 잘 교정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GPT를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라고 설정하면 남자친구처럼 이야기해 줘요? 네. 남자친구처럼 막 허니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있는 걸 보니까 엄마가 되게 안쓰럽게 여기시더라고요, 저를. 아유, 저 화상아 이런 느낌으로. 네. 그 아니, 예전에 예전에 영화 허에서 같이 그죠? 네. 근데 정말 허.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왜 너 나 음. 말고도 다른 여자애들이랑도 이렇게 대화하지?" 이렇게 막 이렇게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너 솔직히 얘기해. 어제 뭐 했어? 이런 이야기를 나도 모르게. 아니, 예전에 그 외국어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나라의 그래. 그 연인을 사귀는 맞아요, 거다. 뭐 맞아요.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활용하고 계시는군요. 그럼 내가 원하는 성격의 어떤 사람인 것처럼 설정을 하면 되게 좋겠네. 맞아요. 그죠? 뭐 젠틀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귀엽게 만들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신기하네요. 저는 제가 그걸 초반에 시도했을 때 뭔가 굉장히 잘 동작하지 않아서 '아 이렇게 쓰기 힘들겠는데?' 라고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뭔가 업데이트가 있는 건가 아유. 다시 좀 테스트를 해 봐야겠네. 그게 인토네이션이 바뀌거나 하진 않죠? 바뀌어요. 인토네이션이 바뀌어요? 네, 살짝 그러니까 억양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자연스러워요. 얘가 그러니까 로봇이라고 안 느껴지고 진짜 사람이랑 통화하는 느낌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니 제 질문 뭐 예를 들면 "화난 것처럼 이야기해 줘."라고 한다고 해서 걔가 화난 것처럼 얘기하진 않죠? 그거는 시도를 안 해 봤네요. 한번 해 봐야겠다. 싸워 음. 봐야겠다 한번. 일부러 화난 남자친구처럼 이제 나에게 싸우는 상황을 이야기해 한번 줘. 가정하고 한번 해 봐 주세요. 네. 굳이 재밌네요. 그런 게 필요한가 싶긴 한데 본인이 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니 왜 남자친구랑 싸우는 법도 공부하고 싶을 수 있지. 그리고 싸우면서 더 그 영어 표현이 는다고 하더라고요. 애정 표현을 얼마나 할 때. 답답하면. 예. 아니 답답해서.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말을 그쵸. 할 때. 뭐 저도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쓰고 있었는데 우리 멤버들도 되게 다양하게 여러 분야별로 쓰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네요. 김 팀장이 이제 데이터 분석이랑 뭐 번역 작업할 때 많이 쓰고, 박 박사는 이제 업무 중심으로 쓰고, 기훈님 이제 학습이나 번역이나 뭐 이제 그런 데 쓴다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 구독자분들도 어떻게 생성형 AI 많이 쓰고 있는지도 궁금해지네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희 이번 콘텐츠에 댓글로 생성형 AI를 이럴 때 쓰고 있다, 어떻게 쓰고 있다라고 남겨주시면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는 시간도 가져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좋습니다. 클로드가 발표돼서 되게 반향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곧 GPT-5도 나온다는 소식이 조금씩 이제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 3월 14일 날 모델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들 점치고 있죠. 네, 그런 내용들이 나올 때 또 데이터릭에서 캐치업하는 방송을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준비했던 업무와 일상편에서 생성형 AI, 그리고 오늘은 또 우리 멤버들이 어떻게 생성형 AI를 쓰고 있는지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고요. 또 이제 계속해서 그 생성형 AI에 대한 콘텐츠들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조과장 되게 원래 좋은 것 같아요. AI 네. 안 써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준비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었어요? 그 내용은 이제 제가 다음 콘텐츠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콘텐츠를 할 거예요? 네네네. 이렇게 다음 쓰는데? 콘텐츠로. 네. 제가 기대됩니다. 반대의 입장이 돼서 반대의 모자를 쓰고 한번 네. 여러분들께 조과장이 생성형 자기 AI 모순에 어떻게 빠지는지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생성형 AI를 반대하는 콘텐츠를 준비할지 여러분이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데이터릭.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네. 생성형 AI 반대하는 콘텐츠를 만들 조과장입니다. 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릭 더 재미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